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정소희, 유혜빈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 24일 목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상황부터 간략하게 짚어볼 텐데요. 네, 뉴욕 증시는 무역협상 진전에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EU와 15% 관세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다우지수는 1% 넘게 상승폭을 보여줬고요. S&P 500 또한 최고치 보여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알파벳의 실적은 좋게 나왔지만 테슬라는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증시는 미국과 일본 무역 합의 소식에 힘입어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후 큰 변화 없이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다가 장중에 미국과 EU 간의 무역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확대하는 등 관세 이슈에 시장은 집중했습니다. 대체로 실적 결과에 반응을 보인 산업, 제약바이오, 에너지 업종이 상승을 보였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AI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을 공개했는데요. 미국 AI 주도권 유지와 중국 견제 관련해서는 안전보다는 중국 견제를 위한 신속한 개발 자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AI 액션 플랜이 미국이 AI 분야에서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결정적인 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소식에 관련주들 종목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미증시 상황 짚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좀 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에 이어서 또 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무역 협상도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탔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보시면요. 다우존스 1.14% 상승한 45,010.2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0.61% 오르면서 21,020.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역시 6,358.91포인트로 0.78% 오르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1,000선을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S&P 500 지수는 전날에 이어 종가 기준 최고치를 하루 만에 또 경신했습니다. 다우지수는 7개월여 만에 45,000선을 회복하면서 종전 최고점 기록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흐름 자세한 뉴스와 함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세 역시나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국은 전날 일본이 쌀과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일본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과의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이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 미국과 유럽연합이 유럽산 제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부과했던 기존 평균 관세 4.8%에 현재 적용 중인 10%의 기본 관세를 합한 것과 비슷한 현장 유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오늘 새벽 미국 기존주택 판매 지수가 나왔는데요. 전월 대비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가격과 공급 부족이 맞물리면서 수요가 원활하게 회복되지 못했는데요. 주택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2021년도 이 게임스톱 사태를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 자금이 밈주식, 즉 온라인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는 주식에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게임스톱 사태가 다시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뉴욕 증시에서 휴대용 카메라 장비 업체인 고프로가 전장 대비 12.41% 오른 1.54달러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고프로는 21일까지만 해도 1달러가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동전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승세를 잇지는 못하고 널뛰기 행보를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도넛 프랜차이즈인 크리스피크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특별한 호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밈주식의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히트맵 보시면서 더 자세한 종목별 상황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무역협정 진전 기대감으로 상승 전환을 했고요. 2.25%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시장에 이목이 쏠렸던 알파벳과 테슬라의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알파벳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면서 이 정규장에서는 0.3% 정도 하락을 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14% 상승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4%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메타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1.24%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역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각 종목별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또 행정부 차원의 실행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규제 완화와 반도체 공장 인허가 간소화, 또 AI 인력 육성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서 AI 관련주들이 상승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주가는 2.25%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인데요. 이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 오늘 장 마감 후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또 AI 인공지능 호황으로 올해 자본 지출 규모를 기존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964억 2,8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22% 급증한 2.31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고요. 알파벳은 올해 자본 지출 규모를 850억 달러로 기존 대비 100억 달러를 늘리면서 클라우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강력한 가운데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인데요. 이 알파벳과는 달리 테슬라는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225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23% 줄어든 0.4달러라고 발표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테슬라는 이달 초 2분기 자동차 판매 실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든 38만 4,122대를 보고한 바가 있는데요.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테슬라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하락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입니다. 이 아마존은 최근 7년간 운영해온 상하이 AI 연구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7년간 AWS와 그래프 신경망 연구를 이끌면서 앱 서비스 성장에 기여한 핵심 거점이었지만 이 미국의 대중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국가 간의 협력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는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의 R&D 교직을 재편하는 흐름과 맞물린 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후 아마존 AI 인재들의 이동이 향후 글로벌 과학 협력 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0.36%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미국 시장 흐름 함께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이 각국의 무역 협상들이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모습에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 주가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일은 어떤 모습이 될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면서 투자에 필요한 흐름들 체크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짚어봤습니다. 뉴욕 증시는 무역협상 기대감에 강하게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기업별로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라면 하나로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기업이죠.
대한민국 종합식품회사 농심입니다. 먼저 이 기업의 첫 시작에는 신춘호 창업주의 용기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식량 사정은 정말 어려웠었죠. 쌀이 부족했던 그 시절 정부는 혼분식 장려 운동을 펼쳤습니다. 쌀에 다른 곡물을 섞어 먹는 혼식 그리고 밀가루 음식 중심의 분식 소비를 적극 권장했었는데요. 그 무렵 일본에서는 이미 인스턴트 라멘이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신춘호 회장은 이 가능성에 주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의 형인 신격호 회장, 당시 롯데그룹 창업자는 라면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이라며 반대를 했었습니다. 결국 신춘호 회장은 자본금 500만 원을 들고 형과 결별해 1965년 롯데식품공업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라면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이후 1978년에는 농부의 마음을 담아 지금의 농심이라는 사명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럼 농심이 어떻게 3조 클럽에 가입하게 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로 신라면 덕분입니다. 1986년 출시된 신라면은 강렬한 매운맛과 깊은 국물로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출시 첫 해부터 매출 30억 원을 넘겼고요. 단숨에 국내 라면 시장 점유율 50%를 넘어섰습니다. 이후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024년 기준 연매출은 약 3조 4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지금도 글로벌 시장에서 사랑받고 있는 신라면의 힘이 가장 컸는데요. 여기서 해외 반응도 뜨겁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만 무려 1조 2천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장면, 그리고 최근 개봉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에서도 주인공들이 컵라면을 먹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신라면은 K-푸드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농심의 경쟁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브랜드 파워입니다. 신라면, 너구리, 짜파게티, 안성탕면 등 국민 브랜드를 여럿 보유하면서요. 국내 라면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수출망 역시 탄탄한데요. 미국, 중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생산 기지를 두고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수출, 그리고 전체 매출의 6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프리미엄 전략도 눈에 굉장히 띄는데요. 신라면 블랙, 투움바, 슈퍼 스파이시 등 고급 라인업을 계속해서 강화하면서 고마진 중심의 제품들도 꾸준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양의 불닭볶음면 돌풍이 있는데요. 유튜브 파이어 누들 챌린지 열풍으로 삼양이 글로벌 시장에서 크게 도약하면서 농심의 점유율 일부를 잠식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백산수 논란이 있었는데요. 농심이 중국에서 생산한 생수를 국산으로 표기했다는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신뢰에 금이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농심은 이 변화 속에서 어떤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AI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현재 부산에 1,900원 규모의 신라면 전용 스마트 공장을 건설 중인데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AI 기반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품질을 동시에 잡는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생산 거점 확대입니다. 미국의 제23 공장 설립을 검토 중이고요. 유럽에는 암스테르담 법인을 두고 2030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세 번째로는 콘텐츠와 연결된 마케팅 전략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 기생충 그리고 K-팝 데몬헌터스처럼 브랜드 문화 콘텐츠 안에 자연스럽게 녹이면서 K-푸드를 해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할랄 인증을 통한 이슬람권 확장 전략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농심은 신라면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 할랄 인증이 필수인 국가까지 수출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제품에 할랄 인증을 도입했는데요.
이 덕분에 중동과 동남아 지역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입맛에 맞춘 순한맛 라면이나 채소 기반의 재료를 활용한 제품도 개발되면서 종교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는 글로벌 전략형 라면으로 진화 중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 경영 ESG 강화입니다. 스마트 공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감과 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있고요. 글로벌 인증 확대 그리고 ESG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서 책임 있는 기업 이미지도 함께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면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기업 농심이었습니다. 네, 라면 하나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농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신문에 나온 이슈들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준비하신 내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바로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주 맑음, 미국 퍼스트솔라, 중국 통해의 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에 힘입어 최근 한 달간 태양광 관련주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달 초에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BBBA가 핵심인데요. 원래대로라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태양광 세액공제가 조기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안에 1년 내 착공, 4년 내 가동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포함되면서 관련 업계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태양광 모듈 업체 제조업체인 이 퍼스트솔라는 한 달 사이에 주가가 24% 넘게 급등했고요. 넥스트레이커와 인페이스 에너지도 각각 10%, 22%가량 상승했습니다. 이 중국에서도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격 경쟁 심화로 부진했던 태양광주가 최근 중국 정부의 공급 과잉 해소 움직임에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통해이는 한 달 만에 주가가 무려 44% 가까이 뛰었고 룽지 그린 에너지도 14% 넘게 올랐는데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전체적으로 활기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뉴스도 함께 보시면요. 일본 협상국 중 결과 가장 좋아. 한국 관세 1%포인트라도 더 낮춰야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우리 정부도 더 나은 조건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 통상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마친 5개국 중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되는데요. 특히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인 만큼 일본보다 최소 1%포인트라도 낮은 관세율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상식 무역협회 연구원장은 미국이 우리에게도 일본 수준인 3천억에서 4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하지만 미국의 주도 공급망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건 우리에게도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일본 협상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일본처럼 시장 개방과 대미 투자를 균형 있게 제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적인 합의를 서두르면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협상 시기를 조금 더 조율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차 관세율 데드라인 15% 못 지키면 미국 시장에서 분리. 이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미 협상 부담이 커졌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일본은 기존 25%였던 상호 관세를 15%로 줄이는 데 성공했고요. 이로 인해 일본산 자동차는 가격 경쟁력인 측면에서 크게 우위를 점하게 됐고 한국산 자동차는 그대로 25%의 관세가 적용이 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일본과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인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자동차 수입 시장 점유율은 일본이 13%, 한국이 11.5%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평균 차량 가격은 토요타가 더 높지만 고가의 픽업 트럭을 제외하면 가격 차이는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관세 차이까지 벌어진다면 한국 차의 가격 경쟁력은 사실상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철강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우리 업계는 기대했던 철강 관세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일본보다 관세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철강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HD 현대의 배우로 온 미국 조선사 중형 컨선 함께 만든다.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야드에 이 조선사 대표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에디슨 슈웨이트 오븐쇼어라는 미국 회사 소속의 임직원들이었는데요. 침체한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들은 HD 현대 연구개발시설과 조선소 야드를 찾아 생산 공정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HD 현대는 디노 슈웨트 이시오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주요 임원진과 엔지니어 10명 정도가 HD 현대 조선업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고요. 슈웨트 대표 일행은 22일에서 23일 HD 현대 조선업을 1박 2일간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시오 소속 엔지니어들은 약 일주일 동안 한국에 머무르면서 선진 공법 기술을 익히고 양사간 기류 워크숍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뉴스 보시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반기 매출 첫 2조 돌파, 연 6조 육박이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 상반기 위탁 개발 생산 CDMO 부분에서 처음으로 매출 2조 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반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0월부터는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분리하고 CDMO에 집중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번 성과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반기 매출이 2조 5,882억 원, 영업이익이 9,623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 46%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 자회사를 제외한 순수 CDMO 매출도 2조 원을 넘겨 실질적인 CDMO 전문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회사는 1에서 3공장 풀가동에 더해 세계 최대 단일 공장인 4공장의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실적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 연간 매출도 당초 예상보다 높여 최대 6조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세포, 유전자 치료제, 항체, 약물 접합제, 또한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 스크리닝 등 신사업도 확대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생산 능력은 4월에 완공한 5공장을 포함해 78만 리터를 넘었고 제2 캠퍼스와 제3 바이오 캠퍼스까지 완성되면 132만 리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 상반기 수주액도 벌써 3조 3천억 원을 넘기면서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의 60%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 본업 강화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 고객 확대에 박차를 강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양한 뉴스 소식들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슈들 잘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나운서들의 주식수다 돈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4일 목요일 양지수 엇갈리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세한 지수 분위기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미국이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한미 간 협상 타결 기대감이 커지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3,237선까지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는데요. 장중 연고점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한미 통상협의 연기 소식에 3,200선을 내주면서 상승폭을 내줬습니다. 0.21%로 강보합권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3,19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외국인이 7,371억 원, 기관이 1,289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9,500억 원 넘게 팔아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강세로 출발했지만 장중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하면서 하락에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45% 내린 80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팔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개인이 200억 원대, 기관이 1,165억 원 팔아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300억 원대 담아내줬지만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좋은 전망을 나타내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2.63% 오르면서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어제 자동차주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2%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21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기아도 1%대 낙폭 보여주면서 10만 4,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파란불 키면서 혼조세 나타났는데요. 2차 전지주만이 소폭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47% 상승해줬고요. 에코프로도 1.5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 HLB, 리가켄 파마리서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좋게 나오면서 최고의 분기 실적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 강한 흐름 나타나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영업이익이 9.46%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장에서 강세를 나타났습니다. 특히 협상 기대감에 상승했던 자동차 업종이 오늘 하락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뜨거웠던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종목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오늘 일동제약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경구형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1, GLP-1의 신약 임상 데이터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이 내용의 보고서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IV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일동제약의 경구형 GLP-1 신약에 대해 국내 임상 1상에서 단일 상승 용량 SAD와 다중 상승 용량 MAD의 시험을 진행하며 경쟁력 있는 중간 결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GLP-1 호르몬은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을 늘려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떨어뜨리는 제품입니다. 이 호르몬을 모방할 약물로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와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재를 전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세를 보였고요. 오늘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 윗꼬리가 길게 달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고가 무려 19.61%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종가 전장 대비 7% 넘게 오른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동제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정말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죠.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줄줄이 개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제약사들도 속속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일동제약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임상 1상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는 소식에 투심이 크게 살아났습니다. GLP-1 계열은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메커니즘으로 이미 미국에선 블록버스터급 처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동제약도 국내에서 자체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이 되면서 상업화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모습입니다. 앞으로 2상, 3상 단계를 무사히 통과해야겠지만 시장에선 국산 비만약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 관련주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관련 흐름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1조 2,899억 원, 영업이익은 4,756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견조한 수주 기반과 안정적인 생산 가동률을 바탕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올해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건데요. 기존보다 10% 이상 상향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CDMO 업계 특성상 단일 수주 규모나 공장 가동률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클 수 있겠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4공장의 안정적 가동과 추가 수주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기에 5공장도 곧 가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글로벌 빅파마와의 파트너십 확대,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역량 확대 여부가 향후 주가 향방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한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같이 실적 이야기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9조 2,129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8.5% 증가해 시장의 전망치였던 9조 366억 원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매출은 22조 2,320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4% 증가한 수준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건데요. 이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AI용 메모리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났다며 디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예상을 웃도는 출하량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2% 넘게 오르면서 강세를 보인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차트 함께 보시면요. 파란불이라서 놀라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 그 전날에 이 애프터마켓에서 매수세가 조금은 몰렸던 게 아닐까 볼 수 있겠는데요. 시가가 전장 대비 1.29%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서 오늘 이렇게 파란 봉으로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종가 전장 대비해서 0.37% 오르면서 26만 9,500원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살펴봤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강한 흐름 보여줬던 종목이죠.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세를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었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AI 기업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닉스는 AI 반도체 대표 수혜주로서 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하이닉스의 공급 전략과 원가 경쟁력도 탄탄하게 평가받고 있고요. 향후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라 중장기적 실적 성장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시장의 초점은 3분기 이후의 실적 흐름과 경쟁사 대비 얼마나 기술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실적 관련 흐름도 짚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리튬인데요. 지난 1년 넘게 하락세를 이어오던 리튬 가격이 최근 들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0만 위안선에 재차 접근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현물 리튬 탄산 가격이 반등 흐름을 보이자 오늘 국내 배터리 밸류체인 관련주들에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등 리튬 원료 또는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일부 소재주들은 장중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등이라고 보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의 감산 움직임 그리고 하반기 EV 수요 확대감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 바닥 신호를 만들고 있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미국과 유럽 내 리튬 내재화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정책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리튬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요인입니다. 당분간은 리튬 가격 추이와 함께 실적에 따라 소재주 중심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리튬 관련해서 관련주 흐름 짚어봤고요.
이어서 저희는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 바로 S&T 에너지입니다. 오늘 S&T 에너지가 2분기 깜짝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S&T 에너지는 정유, 석유, 화학 플랜트용 연료 교환기를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오늘 이 흐름은 S&T 에너지, 방산에너지 수주 확대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로 개선되면서 2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덕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S&T 에너지가 공시한 바에 따르며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73억 6천 4백만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보다 445.1%나 증가를 했고요. 이 같은 기간의 매출은 1,406억 8,100만 원으로 109.2%가 늘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31.7% 증가한 109.6,9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2배, 5배 이상 늘었고요. 특히나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매출은 17%, 영업이익은 무려 114%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주가 기분 좋은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해서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상한가 흐름 이어갔고요. 오늘 49,250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S&T 에너지 오늘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S&T 에너지가 오늘 시장에서 단연 돋보이는 종목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 발표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에너지 플랜트 설비와 산업용 압력용기를 제조하는 S&T 에너지는 최근 국내외 수주 확대와 원가 절감 효과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훌쩍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이 소식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특히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재생에너지 확산 흐름 속에서 관련 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T 에너지가 꾸준한 수주 흐름과 더불어 실적 안정성까지 보여주면서 단기 테마성 상승이 아니라 기초 체력에 기반한 반등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익률 유지 여부와 추가 수주 공시 등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와 함께 5가지 특징주 정리해 봤습니다. 함께 특징주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빈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알아볼 인물은요.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감독이죠. 바로 봉준호 감독입니다. 1969년 대구에서 태어난 봉준호 감독은요. 부산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생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 형은 미술 감독, 누나는 패션 디자이너라는 예술가 집안이었는데요. 그 영향 덕분이었을까요? 그는 어릴 적부터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일명 영화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12살 때 TV로 본 브라질 영화 블랙 오르페우스를 통해 영화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는 음악과 리듬, 감정이 끊이지 않는 그 화면을 넋놓고 바라봤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결국은 영화 감독의 꿈을 쫓아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 진학하게 되는데요. 이후 조감독, 각본가 등을 거쳐서 2000년 첫 장편 플란디스의 개로 첫 데뷔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관객 수도 흥행도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그는 훗날 이 영화가 묻히면 내 커리어도 끝일 수 있다며 이 시기를 첫 번째 위기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 감독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장르를 섞고 사회적 메시지를 녹이고 블랙 유머로 불편한 현실을 조명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스타일이 처음으로 대중에게 통한 작품이 2003년 살인의 추억입니다.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이 영화는 범인을 찾는 것보다는 그를 잡지 못하는 사회에 질문을 던지며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그는 괴물, 마더, 설국열차, 옥자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감독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기생충으로 영화 역사에 한 획을 긋는데요.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아카데미 사관왕,
비영어권 영화 최초의 작품상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면서 현실을 뿜은 블랙 코미디로 세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럼 기생충 이후 봉준호 감독은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먼저 비영어권 영화의 장벽을 깼다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자막 있는 영화는 안 본다는 기존 편견을 깨면서 언어보다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또 글로벌 플랫폼과 한국 콘텐츠의 연결이 활발해졌는데요.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스튜디오들이 한국 콘텐츠에 더 과감하게 투자하게 됐고요.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에서 통하는 K-시리즈 작품들이 잇따라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봉준호 감독이 계속해서 순탄한 길을 걸은 것은 아닌데요. 데뷔작 플란다스에게의 흥행 실패, 칸 영화제에서의 옥자 상영 중 넷플릭스 논란과 상영 중단, 그리고 기생충 이후 이어질 작품에 대한 기대와 부담감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기생충 이후 3년간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물었다며 나는 뭘 말하고 싶은가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최신작이 바로 2025년 초에 개봉한 SF 영화 미키 17입니다. 한국은 2월 28일, 미국은 3월 7일에 개봉했었는데요.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화제를 모았었죠. 이 작품은 죽음을 반복하며 재생되는 인간 클론을 소재로 자아, 노동, 인간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예전보다 실험적인 톤, 봉 감독 특유의 사회 풍자가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흥행면에서는 사실 약간 아쉬웠지만 그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커졌습니다. 이렇게 봉준호 감독은 단순한 수상 스타일 감독이 아니라 영화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묻고 답하며 우리나라 문화 위상을 높이는 예술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가져온 리포트는요, 바로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미국 대형 리테일러도 K-뷰티 밀어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요, 최근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K-뷰티 브랜드인 메디큐브가 이 전체 뷰티 브랜드 중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이례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내 화장품 시장 내 이 K-뷰티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7월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K-뷰티 브랜드 메디큐브가 전체 뷰티 브랜드 중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9.3%였는데요. 이 2위인 뉴트라폴 5.3%, 3위인 세라빌 5.1%와도 크게 격차를 보인 결과입니다. 이 브랜드 전체 기준 점유율 1위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메디큐브는 과거 1분기 점유율 3.8%에서 2분기에는 4.6%,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무려 9.3%로 급등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고요. 특히나 유료 광고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를 낸 건 메디큐브의 SKU 전략과 콘텐츠 배치 역량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프라임데이 하루 매출만 약 3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작년 3분기 매출이었던 396억 원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브랜드들이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울타는 올해 2월에 메디큐브와 전 점포 직거래를 체결을 했고요. 메디큐브는 진출이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울타에 입점했다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는 과거 엘프가 온라인 기반 브랜드로 시작해 울타에 입점하기까지 13년이 걸린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빠른 전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K-뷰티가 단순히 미국 시장에서 인지도를 쌓는 단계를 넘어서 리테일러들이 먼저 K-뷰티 브랜드를 유치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울타는 올해 2월 아누아와 직거래 또 전점포 입점 계약을 체결했고요. 최근에는 메디큐브 외에도 다수의 K-뷰티 브랜드와 입점을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8월 신규 입점 브랜드 13개 중에 절반 이상이 K뷰티 브랜드일 정도로 확대 흐름이 뚜렷한 상황입니다. 세프라 또한 2024년에서 2025년 K뷰티 카테고리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선미녀, 토리 등 이런 브랜드들이 세프라 전 점포에 입점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과거에는 매대수만 확보해도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다면 최근에는 실질적인 매대 길이 확보, 또 공급률 협상까지도 유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깃, 월마트, 울타 모두 K뷰티 매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K뷰티가 성장한 것은 엘프 사회와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엘프는 2004년 미국에서 자사몰 기반의 DTC 전략으로 시작해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었고 이후 10년도에 타깃에 입점하면서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한 바 있는데요. 현재 엘프의 미국 매출 약 1.5조 원 중 80%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널별로는 타깃이 23%, 월마트가 16%, 울타가 12%, 아마존이 1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오프라인 비중이 0%였던 것을 감안하면 유통구조가 완벽하게 전환된 셈인데요. 현재 메디큐브, 아누아, 조선미녀 같은 곳들도 엘프와 유사하게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은 뒤에 오프라인 리테일러들과 빠르게 직거래를 체결하는 등 유사한 성장 궤적을 밟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K뷰티 브랜드들이 미국 오프라인 유통시장에 입점을 하더라도 낮은 공급률과 수익성 문제로 실적에 제한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브랜드 인지도를 충분하게 확보한 뒤에 오프라인에 진입하는 구조가 되면서 공급률도 과거 대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바 같은 경우 최근 코스트코 채널과 입점을 논의 중인데 과거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렇게 브랜드 파워가 리테일러와의 협상 구도 자체를 바꾸고 있고 이는 향후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뤄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규보증권의 미국 리테일러도 K뷰티 밀어주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라는 리포트를 함께 봤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뷰티 브랜드들의 아마존 점유율 급등, 또 대형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의 빠른 입점 확대, 공급률 협상 구조 변화까지 단순한 수출이 아닌 산업 구조 자체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K뷰티가 미국 내에서 어떠한 브랜드 파워를 보여줄지 또 관련 종목들의 실적과 주가 흐름에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K뷰티 관련해서 투자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K뷰티가 미국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만큼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예빈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분명히 웃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조심스러운 발걸음도 있었던 하루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합의 소식에 분명히 지수는 올랐지만 테슬라처럼 실적 하락에 실망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만큼 선택의 기준이 중요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적이 엇갈리면서 주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은 좋은 흐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좋지 못한 부진한 테슬라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저는 미국의 울고 웃고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미뤄지면서 우리나라의 이 코스피에도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 미국의 울고 웃고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미 협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연고점을 돌파했지만 상승폭을 내어주고 코스닥은 하락조나 하는 흐름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한미 협의 연기에 투심이 조심스러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